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시를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한 자기 개발에 기초한 지략과 용기와 성공이 이미 그때 그 시대에 흘러넘쳤던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주인공 파비우스 막시무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인물 파비우스 막시무스에 대한 기록, 특히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담긴 이야기들인데요.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에서 지략과 용기, 그리고 궁극적인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로마의 구원자이자 신중함의 상징. 파비우스 막시무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로마 역사상 정말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였으니까요. 그 카르타고의 병장, 한니발. 이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이탈리아 본토에서 로마군을 계속 이기고 수도 로마까지 위협했으니까요. 네, 모두가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파비우스가 독특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아, 그 유명한 전략적 지연 전술 말이죠. 네, 바로 그거죠. 화려하게 정면으로 맞붙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니발 군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투는 피해요.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죠. 당시 로마 시민들은 빨리 이기고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이런 방식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하죠. 겁쟁이 같다, 이런 식으로요. 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역사가 플루타르크는 그를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불렀고 심지어 적장인 한니발조차 저 구름은 언젠가 폭풍우를 몰굴 것이다 라면서 파비우스의 진짜 실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당장의 명예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생존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신중함은 단순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거죠.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눈앞의 전투보다는 전쟁 전체의 승리를 위한 길을 택했다. 그렇죠. 이게 현대사회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보고 최선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파비우스를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장군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는 로마가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기존의 생각이나 대중의 기대를 완전히 거스르는 아주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플루타르크가 그를 비범한 인내와 의지의 소유자라고 묘사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당시 로마 상황을 좀 더 보면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누스 호수 전투에서 정말 연달아 참패를 당했어요. 이건 군사적인 손실 그 이상이었죠. 아,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겠네요. 로마 시민들의 자존심은 그냥 땅에 떨어졌을 테고. 그렇죠. 오직 한니발에게 당장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전략, 그 파비안 전략, 페비안 스트라티지를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겠어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선 결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치게 만드는 군사적 효용성, 이걸 넘어서요. 로마는 싸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어떤 신념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겁쟁이, 지연시키는 자, 쿵크타토르 이런 조롱과 비난을 다 감수해야 했군요. 네, 플루타르크는 바로 이 파비우스의 사례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는 대중의 인기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설령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국가에 정말 이로운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그의 전략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아주 탁월한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사례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그럼 파비우스의 이런 신중함과 뚝심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의 가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실마리가 보일 것 같은데요. 네, 파비우스는 로마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이죠. 파비우스 시족 젠스 파비아 출신입니다.
막시무스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 이름에서부터 가문의 위상이 느껴지네요. 네, 실제로 그의 조상 중에는 집정관이나 검열관 같은 최고의 직을 여러 차례 지낸 인물들이 많았고, 뭐랄까, 로마 공화정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왔던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로마의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겠군요. 특히 그 모스 마요룸, 선조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분위기,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렇죠. 개인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안녕, 그리고 명예로운 신중함,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풍이었을 겁니다. 모스 마요룸이라는 게 단순한 옛날 방식 존중이 아니라 로마 공화정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 체계였다고요? 맞습니다. 의무감, 절제, 경건함 같은 덕목들인데요. 파비우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이 훗날 그가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 파비우스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의 초기 성격에 대한 기록도 좀 흥미로운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다소 침착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다고요. 네, 플루타르크 기록을 보면 바비우스는 어릴 때 말이 좀 적고 행동이 느릿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로코스스, 사마귀라는 뜻인데 또는 오비쿨라, 어린 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좀 굼뜨거다 우둔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해를 받았군요. 하지만 플루타르크는 이걸 늦게 피어나는 지혜의 나무와 같다고 평가했어요. 그의 침착함이 사실은 깊은 생각과 신중함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다른 로마 청년들이 검토 시합이나 전차 경주 이런 거에 열광할 때 그는 오히려 철학이나 종교 의례 같은 것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겉으로 드러나는 용맹함보다는 내면의 성찰을 중시했던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조용함 속에는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하려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자신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스타일이었죠. 이런 기질이 훗날 한니발이라는 그 강력한 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인내심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 제2차 포에니 전쟁 시기로 넘어가 보죠. 로마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어떻게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나요? 파비우스는 이미 여러 차례 집정관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었고 군사 경험도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가 최고조로 발휘된 건 트라시메누스 호수전투에서 로마군이 정말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직후였어요. 아, 그때군요. 네, 로마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파비우스를 임시 독재관, 딕테이터로 임명한 것. 독재관은 공화정 체제 아래서 비상시에 임명되어서 6개월 동안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였죠.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증거고요. 네, 맞습니다. 독재관이 된 파비우스는 즉시 자신의 신념대로 시간 벌기 전략, 즉 파비안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한니발 군대를 계속 견제하고 괴롭히되 절대로 유리한 조건 없이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죠. 적의 보급을 방해하고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전략은 정말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물론이고 군대 내부에서조차 싸우지 않는 장군이라며 불만이 터져나왔죠. 심지어 그의 부사령관 미누키우스는 독자적으로 나가서 작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파비우스와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비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당장의 비난이나 정치적인 입지보다는 로마의 생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했던 거죠. 이 독재관 시기를 통해 그는 단순한 정치가나 장군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로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되는 이유일 겁니다.
파비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념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중요성,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파비우스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잠시 멈춰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 말이죠. 여섯 번째, 그의 리더십 스타일, 그러니까 소위 파비안 전략으로 불리는 그 지연 전술과 인내의 리더십을 좀 더 들여다보죠. 플루타르크가 사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여우라고 묘사했던데요. 아, 네, 그렇죠. 그 표현이 참 적절해요. 파비우스의 핵심은 단기적인 어떤 영광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 이걸 최우선에 둔 거거든요. 당대 최광이었던 한니발을 상대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렇죠. 한니발이라는 뭐랄까 당대 최고의 군사 천대를 상대로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 지형을 이용하고 또 보급로를 끊어서 서서히 압박하는 방식, 이걸 택한 거죠. 병사들에게 무리한 공격을 금지시킨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플루타르케가 강조했던 그의 아레테,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탁월한 덕성 같은 거요. 이것도 리더십의 핵심이었어요. 개인의 명예보단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또 복수보다는 원칙, 이걸 중시했죠.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리더십이네요.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이죠. 자, 그럼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니까 당연히 로마 내부에서는 좀 답답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겠는데요. 갈등과 오해도 상당했다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콩크타토르,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자라는 좀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으니까요. 별명까지요? 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좀 빠르고 아주 화끈한 승리,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비우스의 방식은 좀 겁쟁이처럼 보였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사령관이었던 미누키우스 루푸스는 아예 공개적으로 파비우스를 비난하고 막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가 오히려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 부사령관이요? 네, 심지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가 독재관 자리를 유지하려고 일부러 전쟁을 끈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퍼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했네요. 그렇죠. 결국 로마는 그의 전략을 잠시 접어두고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다가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카나의 전투에서 정말 끔찍한 패배를 맞게 됩니다. 카나이에서의 그 뼈아픈 패배가 역설적으로 파비우스 전략의 정당성을 입증한 셈이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럼 8번째, 그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그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질질 끄는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물론이죠. 핵심은 승리의 개념을 다르게 본 거예요. 파비우스에게 승리는 적군을 막 섬멸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보존 그 자체였어요. 국가를 지키는 것 자체. 네, 한니발 군대는 강했지만 이탈리아 안에서는 보급이 늘 불안정했거든요. 파비우스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든 거죠. 한니발 군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되 유리한 지형 없이는 절대 안 싸우는 겁니다. 철저했군요. 네, 대신 소규모 교전을 통해서 적의 보급 부대를 계속 괴롭히고 또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이 한니발 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시간을 번 거죠. 그러니까 한니발이 가진 최고의 무기, 그 결정적 전투를 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로마의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무기로 바꾼 사람이었죠. 와, 시간을 무기로 바꾼다는 표현 정말 와닿네요. 대단합니다. 9번째, 그럼 인간관계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이나 동료, 병사들과는 어떻게 지냈나요? 그의 그 신중함과 절제,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맹비난했던 미누키우스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구원에 나섰거든요. 그랬었죠. 네, 이게 오히려 그의 도덕적 권위를 높이고 또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죠. 병사들과는 뭐랄까 좀 엄격한 지휘관으로서 거리를 유지했지만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주니까 깊은 신뢰를 얻었고요. 실리적인 신뢰네요. 그렇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하는 아주 책임감 있는 관계를 중시한 거죠. 훗말 한니발을 격파하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도
사실 파비우스의 전략적 유산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스키피오에게도 영향을 주었군요. 10번째, 마침내 로마를 구원하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카나이 참패 이후 그 절망에 빠진 로마가 결국 그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카나이 이후 로마는 문자 그대로 패닉 상태였고 시민들은 파비우스를 다시 집정관으로 선출하면서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는 그 혼란을 수습하고 군대를 재건하면서 무너진 로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니발의 주요 동맹 도시였던 타렌툼, 그러니까 카푸아를 탈환하면서 로마의 방패이자 제2의 창건자라는 찬사까지 받게 되죠. 제2의 창관자라니 대단한 칭호네요. 네, 플루타르크는 이걸 두고 시간이 파비우스 전략의 현명함을 증명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에도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신중함을 잃지 않으면서 로마의 미래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했군요. 네. 11번째, 정치의 파도 속에서 밀려난 노장, 몰락과 비극. 자, 이제 파비우스가 전성기를 지나서 정치 중심에서 좀 멀어지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분위기 변화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오랜 전쟁 끝에 사람들이 좀 지쳤고 이제는 빨리 승리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강해졌거든요.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방어만 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젊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적극적인 공세 전략이 파비우스의 그 신중한 노선을 어쩐지 좀 구식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스키피오가 아프리카 원정, 그러니까 카르타고 본토를 치자고 했을 때 파비우스가 엄청 반대했었잖아요. 네, 엄청났죠. 이탈리아 방어가 먼저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약간 보수적으로 비춰졌어요. 결과만 보면 스키피오가 성공하긴 했지만 당시 파비우스의 입장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플루타르크는 이걸 좀 다르게 봤어요. 파비우스가 개인적인 명예나 인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 그걸 최우선으로 뒀다.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신념에 찬 고집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영웅을 원하는 민심도 있었을 거고 또 후배 정치인들하고도 좀 거리가 생겼을 테고요. 맞아요. 로마 분위기 자체가 새로운 영웅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파비우스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결국 이 파비우스의 몰락이 하는 게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 그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했다기보단 시대가 그의 방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결과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파비우스가 졌다기보다는 시대가 변한 거죠. 그렇게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의 마지막은 의외로 조용했다고 해요. 아하, 시끄러운 전쟁터나 정치판과는 좀 거리가 먼 마무리였군요. 네.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원로로서 조언자 역할을 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권력을 개인 야망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그런 공화정의 이상을 끝까지 실천한 모습이죠. 노년은 그럼 비교적 평온하게 보낸 거네요. 그렇죠. 그의 죽음은 노령과 병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데 그 죽음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컸어요. 상징적인 의미라면요? 어떤 점에서? 파비우스 개인의 죽음, 이걸 넘어서 로마의 가치관 자체가 전환되는 그 시점하고 딱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제, 절제, 전통 이런 걸 중시하던 시대에서 정복, 확장, 개인의 영광 이런 걸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그의 죽음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그의 사후에 로마가 급격하게 팽창주의로 나아가고 스키피오의 아프리카 원정이 성공하면서 전쟁 판도도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 시대가 저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장례식은 그래도 로마 사회 전체의 존경 속에서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로원에서 최고 예우를 갖춰서 아주 엄숙하고 검소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플루타르크가 이걸 보고 그의 죽음은 전투 없는 승리처럼 소란 없이 위대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남긴 유산이라는 게 화려한 전리품 같은 게 아니라 지혜와 절제라는 정신적인 가치였던 거죠. 이 전략가가 아니라 도덕적인 면모를 굉장히 높이 샀잖아요. 이게 이제 12번째 플루타르크의 통찰, 파비우스의 덕성과 교훈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플루타르크는 파비우스를 덕성의 정수다 또는 지혜와 용기가 균형 잡힌 인물이다
이렇게 칭송했어요. 특히 그의 핵심 덕목으로 신중함, 프루덴시아를 꼽았는데 이게 그냥 느리거나 겁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누르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아주 고도의 지혜라고 본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생존 전력을 편 철학으로 본 거죠.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본 거군요. 인격적인 면모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네. 명예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자기 반대파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또 실패한 동료를 돕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해요. 여기서 플루타르크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레테, 그러니까 인간적인 탁월한 도덕적 미덕을 발견했다고 본 겁니다. 아, 아레테요? 네. 그래서 파비우스의 진짜 위대함은 한니발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안의 조급함이나 충동, 이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 데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야,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3번째,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신중함의 유산, 현대적 메시지는 뭘까요? 이 파비우스의 이야기가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아, 그럼요. 파비우스는 지연 전술의 상징이라든지 위기 관리의 교과서, 아니면 신중함의 화신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 속도, 단기 성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의 가치, 그러니까 절제하고 인내하고 길게 보는 안목 이런 게 더 중요해진다고 봐요. 확실히 현대 리더십에도 주는 교훈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제까지 이런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키피어형 리더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을 냉철하게 읽고 버티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파비우스형 리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당장의 싸움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자기 전력을 고수했고 결국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는 카나이 참사 이후에야 사람들이 그의 방식이 옳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 단기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 이것도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이런 믿음으로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또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요. 개인의 영예보다는 공화국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고 반대파까지 끌어안으려고 했잖아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버티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파비우스가 몸소 보여준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한 전략 그 너머에 인간됨의 철학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 격동의 시대에 남들보다 한 걸음 뒤에 서서 하지만 더 멀리 내다보려고 했던 인물. 어쩌면 이 조급하기만 한 현대 사회에 그의 신중함과 절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울 같은 존재네요.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10번째 영웅 파비우스 막시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웅 알키비아데스의 동영상을 기대해주세요.